수술하다 사망했다고 다 의사 잘못인가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 죽으면 무조건 책임을 물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느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메스를 접죠? 뭐 무조건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쉽게 승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규칙대로 싸워서 진 거잖아요. 항소기간 놓친 것도 본인 책임이고. 증거도 없이 떼만 쓴다고 그 예외를 만들면 되겠어요? 임 판사님은 약자가 비명 지르는 게 떼 쓰는 걸로만 들리시나 봐. 전 법관의 임무는 세상을 바꾼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로부터 그 세상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바뀌지 않을 세상 더 시궁창이나 되지 않게 어설프게 오버하지 말고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냉정하게 룰대로만. 저는요, 최소한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과 땅 위에 선 사람이 싸우고 있다면 먼저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부터 꺼내보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보려고요. 어설프게 오버하면서. 띵잘. 중앙지법 판사님 만나기가 어디 쉬워. 게다가 이렇게 잘생긴. 오늘의 주인공 발에는 서울법대 출신의 엘리트 판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워낙에 검소하셔서 경기장은 없고 경기장?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사이 잔디밭에서. 판사라는 권위 있는 직업에 걸맞게 여기저기 익명 높은 집안에서 선짜리 연락이 왔고 이대 구치는 사선 의원인데 이번엔 도지사 쪽 쪼고 계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여러 여자들을 만나보지만 그는 이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내가 이래서 심청전을 싫어했어. 왜 부모를 위해 몸을 팔아야 되냐고. 오늘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44부로 발령을 받아 출근을 하는 첫날. 여기 뭐 잠깐 지하철. 발에는 지하철에서 바르지 못한 빌런들을 마주하고 말았죠. 세상 혼자 사시는 저 산업화 세대 오연지기. 제 집 안방인 양 시끄럽게 통화를 하며 떠들어대는 아줌마와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는 병에 걸린 한 남자. 도와야지. 그 사이로 그들을 참교육시킬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오름이 나타납니다. 설마 손주 말이야. 아무래도 형제 같아. 강력한 쩍벌로 남자의 병을 단숨에 고쳐버리고 우리 집 강아지 영재인가 봐요. 옆집 개는 막막막 이렇게 짖는데 우리 집 개는 빠우와우와우. 뭔 소리야? 내가 왜 남의 집 개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왜 저는 아주머니네 애새끼 사정을 들어야 되죠? 아이씨,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에휴. 아줌마의 호통을 깔끔하게 제압해버리는 그녀. 말도 안 돼. 사실 그녀는 바른의 학창시절 첫사랑이었는데요. 레슨 받는 거 재밌어? 싫어요. 왜? 피아노 좋아하잖아. 레슨할 때 선생님이 자꾸 고등학생 시절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두 사람. 비록 가까이 다가가진 못했지만 바른은 멀리서 지켜보며 오름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어머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뭘? 아니 아까부터 이 여학생이 자기 엉덩이를 막 아저씨 손에 막 이렇게 비비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웬 변태 아저씨가 그녀의 눈에 걸려들고 말았으니 동영상도 찍어놨거든요. 연약한 남자라고 당하고만 사시면 안 돼요.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딜만 자 이 새끼야! 오름은 아주 용기 있게 변태 아저씨를 참교육시켜버립니다.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판사님이시군요. 그리고 드디어 마주한 두 사람. 여기 판사님이세요? 저도 오늘 첫 출근인데. 응? 민사 44부. 어? 저도 거긴데. 진짜요? 같은 부로 출근을 하게 되는 드라마 뺨치는 우연에 반갑기도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오빠랑 엄청 닮으셨는데 혹시 성함이... 바른이요.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게 되는데요. 우선 출근부터 합시다. 첫날부터 지각하면 피곤하니까. 네, 바른 오빠. 전에 알았던 사이라도 법원에서 오빠 하는 건 부적절한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바른 판사님. 판사가 된 후 첫 출근을 한 오름은 잠깐만요. 왜요? 지금 이 순간이 그저 감격스럽고 벅차올랐죠. 이후 도착한 제44 민사부 사무실. 직무는 왼손, 오른손, 엄지든 검지든 상관없습니다. 결제용 도장 아직 안 펴셨으면 길 건너 골목 안 세 번째 집이 딴 집보다 5,000원 더 쌉니다. 이곳은 그 누구보다 유능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났지만 그만큼 차갑고 칼 같은 이실무관과 이실무관. 강제 집행정지 기록 왼쪽 두 번째 무더기 10분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어. 출세를 포기해 눈에 뵈는 게 없어 법원 수뇌부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한세상 부장판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희한테 우배석은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럼부터 새로 싹 다 배워. 바른은 우배석 선배로 오름은 좌배석 후배로 그렇게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임판사. 그런데 잠시 후 출근 첫날부터 바른 앞에 나타난 한 남자.
아, 임 판사가 아마 69회지? 그는 바른과 같은 학교 동문 선배였던 국회의원이었고 내가 초선이지만 이 법사위 소속 아닌가? 본론을 얘기하시지. 내 지역구 후원회장님이 계셔. 학연을 빌미로 불법 청탁을 은근슬쩍 요청했죠. 여기 재판부에 뭐가 하나 걸려있다고 하네. 거기까지 하시죠.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가 의원님을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 앞에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오늘 저와 초면 아니신가요? 아니, 나이도 어린 친구가 어디 하늘 같은 대선배한테 무슨 싸가지 없네. 나한테 이렇게 하고 어디 그 잘난 판사 오리할 수 있는 보자, 이 어린 놈의 자식아. 이봐요, 김명국 씨. 법사위 의원이면 판사 옷도 벗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헌법 공부부터 하세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하면되지 않습니다. 뭐야? 제 옷을 벗기고 싶으시면 국회에서 탄핵소 주길부터 하셔야 돼요. 초선 의원은 의안 발의하기도 버거울 테니 좀 더 노력하시죠. 호되게 호통치며 참교육시켜버리는 그는 극한의 개인주의자이자 원칙주의자로서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싸늘한 냉미남이었습니다. 이놈의 직업을 평생 한다는 건 인간 혐오와 함께 평생 살아간다는 거. 한편 그와는 달리 불의를 보면 불타오르고 정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온미녀 오름의 성추행범 참교육 사건 영상이 핫 이슈로 등극했고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하죠? 결국 출근 첫날부터 한 부장에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아주 그냥 법원 역사에 길이 남겠다 그냥. 부장님, 박 판사는 여학생을 구하려고. 끼어들지 마. 아니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될 것이지 왜 나서가지고 일을 시끄럽게 만들어. 그리고 그 여학생도 문제야. 아니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에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서 말 대꾸해. 전직 나정이 애비 출신답게 고지식하고 꼰대스러운 말들로 호되게 호통을 치는 죄송하지만 끼어들지 마. 임 판사는 위 아래도 없어? 법원에서는 온갖 센 척은 다 해봐도 여보, 내가 늦게 받았죠. 미쳤나 봐. 그 또한 집에선 와이프에게 찍소리 하나 못하는 신세였죠. 예, 그럼 들어가세요. 예. 안 갔네. 바르는 앞으로 모셔야 할 한 부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이자 43부 오배석 판사 동료인 정보왕을 찾아갑니다. 승질이 불같아서 그렇지 악의는 절대 없으셔. 그는 중앙지법 내에 모르는 정보가 없는 정보통이자 슈퍼 오지라퍼로 니값 제대로 인증하는 남자였는데요. 판사님, 변호사 사면 이겨봤자 저 원가도 안 남아요. 바다가기 전에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우죠. 그리고 백화점 가서 수영하고 빤스 사죠. 아니 근데 재판 받을 때는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날로 먹으려고? 여기가 횟집이에요? 윽박의 막말에 김영철 피고인 피투성 입파 저 직원 맞죠? 아닙니다. 전 이미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김한기 피고인 피투성 입파 저 직원 맞죠? 아닌데요. 저 천지영 피고인은 분명히 저 피투성 입파 저 직원 맞죠?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도 조직 탈퇴했습니다. 그럼 조직은 누가 지키나? 큰일 났네. 바른과는 달리 일명 듣보잡 학교 출신으로 늦은 나이에 판사가 된 한 부장은 안돼 안 풀어줘. 저기 풀어줄 생각도 없어. 저기 다시 집어넣어. 도둑놈 새끼 울 때는 확 그냥 아유 집어넣어. 본인의 처지를 잘 아는 만큼 늘 거침이 없던 탓에 막말 판사라는 별명까지 얻은 위인이었죠. 대학도 우리 회사에서 가장 보기 드문 곳 출신이고 다른 부장님들이 봤을 땐 이게 정상은 아닌 거야. 여기는 뭐 기본이 서울 법대 출신 아니냐. 아까 부장님 말씀 너무 신경 쓸 건 없어요. 전 괜찮아요. 이 조직 튀는 사람이 버티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출근 첫날부터 큰일 치른 오름에게 나름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고 퇴근을 하려는데 이 판결한 판사 한번 봐주세요. 예? 어떤 할머니가 전단지를 뿌리며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결한 판사가 누굽니까? 판결문을 읽어보니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 패소를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판결에 불만 있으시면 항소를 하셔야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원칙주의자 바르는 소신대로 할머니에게 조언을 건넸다가 너도 판사놈이야! 이 나쁜 놈!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 뺨싸다고 한 대를 찰지게 맞아버리고 말았죠. 이번만 봐주시면 다음번에는 꼭 올려드릴게. 이제 쟤도 벌고 2년을 더 기다리라고. 이후 집으로 돌아온 바른. 아들내미가 판사라더니만 별것도 아니네. 하지만 그도 나름의 고충은 있었습니다. 내가 대출 더 받아볼게. 빚 때문에 좋지 못한 집안 경제 사정에 2월 봉급 실수령액 337만 9,300원. 생각보다 높지 않은 공무원 월급.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네. 어떤가? 법무법인에서 높은 연봉으로 좋은 자리를 제안해왔지만 중앙지법 채임 중에 단연 에이스인 친구입니다. 판사는 왜 해? 밥이나 먹고 다녀? 변호사나 해, 변호사. 저 사람 조단위 다단계 사기범 아닙니까? 아직 재판받기 전이야. 무죄 추정. 저 인간 때문에 온 재산 날리고 다른 사람만 몇 명입니까? 저런 인간이 변호하십니까? 이 사람 이거 기본이 안 돼 있구만.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일은 또 하지 못하는 소신으로 인해 멋지네. 앞자리가 바뀌었어. 생활은 팍팍하기만 했는데요. 이기적인 새끼. 다음날
어김없이 출근한 바르는 오름을 보자 두 눈이 동그래지고 말았죠. 튀는 사람이 버티기 힘든 조직이라셨죠? 제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판사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의상으로 등장한 그녀는 지난밤 바른의 뺨싸닥으로 날렸던 할머니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의료 과오 사건? 아드님이 수술 받다가 사망해서 병원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진 모양입니다. 그 눈 마주치지 말고 갑시다. 어려운 할머니의 사정을 알게 되자 다시 끓어오르는 정의감. 부장님. 하지만 그녀는 출근하자마자 남사스러운 옷차림으로 잡더리를 당하고 마는데요. 아니 판사로서 이게 이제 옷차림이 가당키나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치마도 짧고. 법관 윤리 강령에 치마 길이 규정이 있나요? 따박따박 할 말 다 하고서는 부장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얼른 조신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옷을 몇 개씩 갖고 다녀? 쟤? 잠시 후 아 이래 무슨 이번엔 웬 히잡을 걸치고 나타난 오름.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조신한 옷인 것 같아서 챙겨와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자들이 음란하게 살을 내놓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이 법원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복서는 타입이네요. 재밌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존재감을 널리 알렸죠. 수술하다 사망했다고 다 의사 잘못인가요? 그러다 그 둘은 시위 중인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 죽으면 무조건 책임을 물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느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메스를 접죠? 뭐 무조건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쉽게 승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규칙대로 싸워서 진 거잖아요. 항소기간 놓친 것도 본인 책임이고 증거도 없이 때만 쓴다고 그 예외를 만들면 되겠어요? 임 판사님은 약자가 비명 지르는 게 떼 쓰는 걸로만 들리시나 봐. 두뇌와 심장 자체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견이 갈리게 되고 전 법관의 임무는 세상을 바꾼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로부터 그 세상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바뀌지 않을 세상 더 시궁창이나 되지 않게 어설프게 오버하지 말고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냉정하게 룰대로만. 저는요, 최소한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과 땅 위에 선 사람이 싸우고 있다면 먼저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부터 꺼내보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보려고요. 어설프게 오버하면서. 마치 쌉T와 쌉F의 갈등을 보듯 피 튀기는 신경전을 펼치는데요. 내 새끼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끝내 할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듣게 된 오름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생떼 같은 아들이 수술실에서 차가운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애미가 제정신이면 그게 정상인가요? 다음날 어젯밤엔 죄송했습니다, 임 판사님. 임 판사님한테 화낸 거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솔직히 저는 이곳에 대해 화가 나서 여기 온 겁니다. 여길 바꿔놓고 싶어서 판사가 됐나 보군요. 건투를 빕니다. 야 이게 뭐야? 아니 이 삭막한 건물에 이 44부만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안이나 밖이나? 보왕은 슈퍼 오지라퍼답게 아침 대바람부터 44부에 찾아와 인사를 나눕니다. 임바른이 때문에 세상에는 신 같은 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뭐만 했다면 뭐 최연소, 수석, 지 혼자 다 해버리니까 아주 잘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박 판사님 음대 중퇴후에 독학으로 사시 합격에 연수원 최상위권 성적으로 중앙지법 초임. 이건 뭐 이 싸가지보다 더한 천재 아닙니까? 죽이 척척 맞는 덕에 두 사람은 초면부터 금방 가까워지는데요. 조임 판사 첫 재판날은 저 법복을 내가 직접 입혀줍니다. 잠시 후 드디어 판사 인생에서 첫 재판을 나가게 된 오름. 이 옷은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의 위임한 인물을 상징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녀는 한 부장의 응원을 받고 재판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근엄하고 정숙할 것만 같았던 재판장의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과는 꽤나 달랐으니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쁜 새끼세요. 욕 잘하네. 원고와 피고의 개판 싸움에 막말은 기본.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름다운 짐승들 큐트 애니멀스입니다. 아주 그냥 난리법석 시장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온통 짜투리 사건은 그냥 우리 44부에다 그냥 싹 다 몰아놨어. 잡다한 사건들에 짜증이 잔뜩 난 한 부장과는 달리 박 판사는 밥 안 먹고 뭐해? 오름은 그 사소한 사건들에게도 감정을 이입했고 베란다를 못 나가요. 저도 모르게 뛰어내릴까봐. 제 아이 나빠요. 심장이 나빠요.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하는데요. 사건 하나하나가 어쩜 모두 오재판 들어갑시다. 아유. 다 갚았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다 갚았습니다. 갚긴 뭘 갚아? 그러다 차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한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재판을 맡게 되는데 근데 할머니 그 돈을 다 갚으셨으면 차용증을 돌려받았을 텐데. 그냥 다 갚았으면 됐겠거니 했는데
이자가 덜 들어왔다는 둥, 뭐가 빠졌다는 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야?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 진짜. 늘 약자의 편에 서던 오름은 당연히 더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죠. 저 그럼 저 내실 증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저 선고날은 두 분 다 안 나오셔도 돼요. 자 다음 저 장명 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건. 그들의 선고일을 지정하고 다음 사건을 진행하려는데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변호사가 오름과 아는 사이? 그녀는 재판장에서 그 옷을 입은 의미를 전혀 모르는구만. 개인적 감정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혼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공사 측 변호사한테 인사했죠. 연수원 때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던. 그 방청석 맨 뒷줄에 쭉 앉은 분들 그 누군지 알아요? 시공사랑 싸우는 주민들. 오늘 재판 내내 표정 관리 안 되던데 여기 극장 아닙니다. 이 옷을 입으면 사람의 마음은 지워야 되는 겁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 일 같아요? 네, 다 제 일처럼 여길 겁니다. 다음날 네, 윤실무관님. 회 판사님. 다름이 아니고 재판 기록 조금만 더 일찍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오름은 의욕이 넘치다 못해 폭발해 사건들을 재빠르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아유 예, 박 판사님. 네, 맹 기장님. 조서가 좀 간단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녀의 열정은 직원들에게까지 전가되었는데요. 어제 재판한 걸 벌써 검토해요? 돈 다 갚았다는 할머니 마음에 걸려서요. 그 증거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재판은 증거라는 거지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냉정하지만 계약서 제대로 안 쓰고 차용증 제대로 안 돌려받는 거 가스 안전국 외출하는 것처럼 본인 잘못입니다. 참 냉정하시네요. 얼음장처럼. 저 바깥에는요, 평생 계약서라고는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서류 없으면 난 모른다. 그러면 판사가 왜 필요하죠? 진실이 뭔지 알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 안 남겨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 없애고 싶죠? 네. 그럼 증거 없으면 무조건 진다는 원칙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예외가 많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두 사람의 의견은 또다시 팽팽하게 맞서게 되죠. 그 기록 우리 부 사건이 아니네요. 오름은 할머니에 대한 사건도 면밀히 살펴봅니다. 우리 부 사건도 아니고 증거 부족이 항소안에서 이미 끝난 사건 기록을 왜? 판결문 송달된 데가 새빵살이 할머니 집인데 받아서 사인한 사람이 집주인 아들, 대학생이에요. 학생이 잃어버리고 있다가 뒤늦게 갖다 놓은 거다? 그런데 판사가 그런 청구서까지 써주는 건 부적절합니다. 변호사가 써야죠. 그 할머니한테 변호사 될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변호사 쪽에서 할머니를 필요로 할 수도 있죠. 오름은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법원 동문 앞에도 사연 많은 노인분 있던데 아주 임팩트 있어서 미담기사 나기 딱 좋겠더라고. 할머니를 도울 수 있게 했는데요. 한 건 했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 하지만 이내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쏟아지고 말았죠. 이런 식이면은 저희 일 못합니다. 그 당사자들이 아무렇게 낸 서류들 일일이 번호 붙여서 정부로 받아주자고요. 근데 그걸 왜 실무관이 야근하면서까지 해줘야 됩니까? 전화 한 통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약자를 돕겠다는 열정 하나로 일했지만 그 윤주영이 뭐 시키면 시키는 일 다 합니다. 야근 안 하려고 진짜 숨도 안 쉬고 일만 합니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정작 또 다른 약자일 수도 있는 주변인들은 살피지 못한 탓에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버리고 말았고 박 판사! 그것도 모자라 어젯밤에 그 돈 다 갚았다는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재판이나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게 재판이지. 한쪽에 전화하지 않는 게 재판이야?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조정? 아이 그게 조정이 가능한 사건이야? 어려운 형편에 가엾게만 보이던 채무자 할머니는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할머니가 박 판사 전화 받고 바로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젊은 여자 판사 내 먼 친척이야. 오히려 채권자를 겁박하며 아유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소송 취하해. 계속 고집 부리면 한 푼도 못 줘. 그 전화 받자마자 그 상대방이 민원실 찾아와가지고 지금 울고 보고 난리야. 배째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망신스러워 그냥. 약자라고 모두가 피해자가 아니며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강자라고 모두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오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사고를 치기는 쳤구나. 마음의 안식처이자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를 보기 위해 시장을 찾아간 오름. 이 드센 시장동 사람들이 이 할미 말을 듣는 거, 이 할미가 자기 편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이야.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조언을 듣고는 박 판사님, 잠깐 놀러 왔어요. 많이 바쁘시죠? 다음날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했죠. 그 증거 자료요, 제가 정리 좀 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띄는 대로 제가 정리할게요. 저기 이건 애기가 좋아할까 싶어서. 이후 맡게 된 또 다른 재판. 이 자료를 보면 고깃집에서 원고가 중학생 아드님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과 함께 어느 한 고깃집을 찾았던 원고는 피고인인 종업원의 실수로
아드님이 맞아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아들이 불판에 대해 있는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정순여 씨가 말인즉슨 불판을 떨어뜨린 건 맞지만은 사람을 스친 적은 없다고 진술했어요. 그건 저 아줌마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판에 애 얼굴을 분명히 스치고 지나갔다고요. 하지만 얼굴 스치면서 난 상처가 보이질 않아요. 증거로 제출할 만한 큰 상처는 보이지 않았고 저희 아주머니가 연변에서 와서 말이 좀 어눌하니까 우습게 보고 공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설령 이 여자 말이 맞다 쳐도 그 눈에 배지도 않는 째깔한 상처 때문에 이 자리 500을 물어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피고 측의 강력한 반발에 사고를 입증하기란 꽤나 어려워 보였는데요. 솔직히 재판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피고 측 원고 측이 다 보면은 고통스럽고 손해요. 결국 한 부장은 원만한 합의를 통한 조정을 제안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조정하는 게 맞을까요? 좀 더 시비를 가려보는 게 좀 더 무슨 시비를 더 가려. 더 해봐야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양쪽 다 잘못이 있어. 아니 불판 떨어뜨리고 불똥 튀면 화낼 만하지. 그렇다고 그 원고 아줌마는 말이야 참새 보니까 청담동 분위기던데 서민들 상대로 500만 원. 오름은 그의 결정이 또다시 못마땅한 듯했죠. 근데 원고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데 왜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착각한 거죠 뭐. 판사님한테 자초정만 얘기하면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서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앙금이 가득한 상태에서 억지스러운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 사건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조정을 취소해버리고 자신이 직접 사건을 재검토해보기로 합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박 판사 제정신이야? 어느 한쪽 말이 진실이라면 그쪽이 너무 억울한 사건 아닌가요? 그 진실을 어떻게 가리냐고. 입증 책임에 따라서 증거가 있으면 이기는 거고 없으면 지는 건데 그리고 50보 100보야. 어떻게 50보하고 100보가 같을 수 있죠? 50보 100보면 100보가 2배로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부장의 만류에도 기어코 또 일을 저질러버리고는 미치겠구만. 이 재판부는 다들 분노 조절장이야.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지나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다른 사건들도 생각해야죠. 불판에 맞았다 한들 사진상으로도 표도 안 날 정도고 어디서 치료받은 증거도 없어요. 실제 피해는 경미하단 말이죠. 그에 비해 비합리적일 만큼 과잉 대응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비합리적일 만큼 지나친 그 점이 저는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재판은 정확도 중요하지만 신속도 생명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매달리면 다른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의도 한정된 자원이라고요. 그래요. 뭐 임판사님 말처럼 세상의 모든 시시비비를 끝까지 밝혀내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임판사님 말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요, 그 기준이 단지 피해 금액뿐일까요? 이후 원고와 피고를 불러 직접 신문을 시작하는 그녀. 판사님, 저희 같은 서민들은요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피고 정순여 씨는 제중 동포시죠? 동포요? 제가 이 나라 왔어요. 눈물겨운 동포에 참 많이 받았어요. 동포가 뭐가 이렇고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입니다. 피고인인 종업원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저 사모님께서는 아드님이 뭐 금지 억압인지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만 호들갑을 떨고 그러대요. 다 큰 학생을 뭐 갓난이 아들이게 뭐 끌어안고 말이지. 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침묵을 지키다가 엄마 옷자락만 꽉 부여잡고 있는 게 애기 같긴 하더라고요. 설마 이건 뭐 지진아도 아니고. 이거 어디서 막말이에요? 가게 사장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에 아파서요. 모든 사정을 털어놓게 되죠. 제 아이는 아픈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정박아니 지진하냐는 모진 말들로 부르더군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뜨거운 냄비를 만지다가 손을 댄 적이 있어요. 그녀의 아이는 정말로 아픈 아이였고 비록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종업원의 실수로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됐던 것. 근데 저 아저씨는 애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중환자란 줄 알겠네. 영업집이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후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한 채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원고의 사연을 듣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종업원은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실토했고 치료비 냈을 돈도 없는데 사장님 막 달려오시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저 힘들다고 다른 사람 힘든 건 보려고도 안 했네요. 사장 또한 뻔뻔하게 대응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돈도 그 어떤 것도 아닌 그저 괜찮냐는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법복을 입으면 사람의 표정은 지워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지웠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원고는 아무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했다. 박 판사 수고했어요. 오름은 그렇게 그들의 앙금을 풀어주며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20년이 지났는데도 남의 얘기 듣는 게 참 어렵네요.
농담을 심하게 했다고 가장의 밥줄을 끊어서야 되겠습니까? 이후 새롭게 들어간 재판. 그럼 그 문자 한번 봅시다. 이번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해고를 당한 원고가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자신감을 주려고 보낸 거다. 피해자였던 피고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해고를 요청했지만 어딜 만진 것도 아니고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해고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유독 남자한테만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원고는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 변호사 말이 꼭 100% 틀린 것도 아니야. 사적 내용을 보니까 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가사 내용을 가지고 아재 개그 친 거 아니야? 노래 가사라도 상대를 봐가면서 인용해야죠. 물론 잘못됐지. 근데 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온 세대들이 있어. 이 사회가 변하는 걸 미처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 그럼 그분들이 따라잡을 때까지 계속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나요? 어머,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언젠가는 따라잡으시겠죠. 근데 이번 생에 가능하시겠어요? 이 밥줄은 말이야, 목숨과도 같은 거야. 우리가 그 밥줄을 끊는 데에는 신중해야 돼. 가장이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 사건은 원고 측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보시면 알잖아요. 개그맨의 피가 끓는 분이에요. 증인으로 나선 회사 동료들도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며 옹호했고, 음흉하게 그러는 분은 아니에요. 주책은 좀 없으시지만 정도 많은 스타일이어서 평소에도 실없는 농담을 자주 한다며 두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심지어 젊은 후배들이 제 농담을 잘 받아준다고 나이값도 못하고 주책을 부렸습니다. 진정성 있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고의가 아닌 둘째, 셋째는 고등학생입니다. 찰나의 실수인 것 같아 보였는데요. 아까 부장님 말씀이 지나치게 온정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후 재판까지 하고 나니 고민됩니다. 임 판사님, 상습 음주운전하는 화물차 기사한테도 계속 고속도로 달리세요 할까요? 밥줄은 소중하니까? 또다시 의견이 갈리며 팽팽히 맞서는 바른과 옳음. 난 정말 같은 남자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자기 부하 여직원이 여자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저 넓은 바깥 세상에 매력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잠시 후 옳음은 무언가 떠올랐는지 두 남자를 데리고 할머니의 시장으로 데려갑니다. 아이고 정말 뒤트 모습 예술이네. 참 웅댕이 바지 먹은 거 좀 봐. 엉덩이. 아이고 남자는 허벅지지. 젊고 잘생긴 두 총각이 시장바닥에 등장하자마자 쏟아지는 아줌마들의 사랑스러운 눈빛과 환대. 그러게 왜 남자가 옷을 그렇게 나쁘게 입노?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두가리 뒤집어지지. 당할만해. 옳음은 두 사람이 피고의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데려온 듯 했는데요. 전지현이네 송혜호가 하면 땡큐지. 네 같은 매주가 하면 성희로. 에이지지. 매 10년들 판사님한테 뭘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했사고 그러노? 사실 그녀가 이토록 피고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건 자신도 과거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박 판사네 집 부유하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딱히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각자 사정이 있는 거죠 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바에서 연주를 하던 시절 얼냐, 내가 집까지 태워줄까? 밤에 택시 타면 위험한데. 그녀는 어느 한 진상 아저씨로부터 추파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 왜 나 무시해? 무시란요. 무슨 말씀?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10번을 넘게 얘기했는데. 그곳까지 쫓아와 위협적인 태도로 옳음을 겁박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알고 보면 멀쩡한 가장들이더라고요.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 원고가 평소 증인한테 회사 생활을 잘하려면 남자 못지않게 털털하고 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많이 해줬죠. 네. 원고는 그런 취지에서 일부러 증인에게 좀 이렇게 센 농담도 걸고 했다는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원고 측의 강한 주장에도 그저 흐느끼기만 할 뿐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탁월한 실적으로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일꾼입니다. 이후 증인으로 나선 여자 동료들 또한 요즘 젊은 여직원들이 사소한 일로 울고불고 하는 건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일입니다. 원고 측 편에서 그를 두둔했고,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 인턴 사원이 영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유별을 떨었다 이거죠. 피고 편에 나서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저렇게 매사에 유난을 떱니다. 정말 단순히 피고가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난을 떤 것일까? 모든 것이 의아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반론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그녀. 증인도 진술서에 쓴 대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딱딱 들어맞는 진술들에 정황상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였지만
내가 이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아주 가끔은 말이야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경기가 있다란 말이지. 너무나 완벽하게 짜맞춰진 각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던 한 부장은 궁금해지면 경기를 다시 되짚어보고 싶단 말이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게다가 그냥 끝냈다가는 한 대 칠 것 같은 표정으로 옆에서 보고 있는 눈이 있어서. 네, 부장님? 그런데 짜고 치는 이유는 봐주고 싶으면 해고 안 하면 그만인데 왜 굳이 해고까지 해놓고 지금 모아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짜고 치는 거냐? 하고 싶지 않은 해고를 굳이 했다면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다 그들은 이실무관으로부터 SNS에 각 분야별로 성폭력 폭로하는 거 이슈잖아요. 광고계 성폭력 검색해보세요. 이번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됐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된 거 맞네. 그러니까 화장품 광고회사였던 만큼 여성 소비자들의 입김이 센 탓에 어쩔 수 없이 그를 해고시킨 뒤 해고 무효 소송에서는 그를 다시 복귀시키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것이죠. 설득력 있는 추측이긴 한데 정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들은 이 판을 다시 뒤집기 위해 무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네 번째 여직원? 계속해서 눈치를 살피던 한 여자 증인을 다시 불러내기로 합니다. 피해자를 빼고서는 부서 막내시죠? 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피해자와 제일 친하게 지낸 직원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글쎄요. 심층 질문을 시작하자 굉장히 불편한 기색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증인. 저기 메시지 내용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판사님 어떻게 저런 거를 읽어요? 증인 진술서에는요. 부장님이 인턴에게 보낸 문자는 평소 가볍게 하시던 농담에 불과하시지요?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답하셨길래 가볍게 읽어주십사 부탁드린 건데. 오름과 발언의 끊임없는 질문들과 그럼 직원분들 중에 피해자와 가장 가까웠던 분은 그 증인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건 바꿔묻겠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했는데 정규직 직원들이 알면서 모른 척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중 누구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진심 어린 회유 끝에 같은 여성인 차장님도 그냥 가볍게 웃음으로 넘겼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여성이요? 여성 최초 임원을 바라보며 승승장구하는 차장님이요? 신입 남자 직원들 엉덩이 툭툭 치고 다니시는 분이요? 그녀는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마는데요. 적당히들 하셔야죠. 적당히들. 증언을 잘해야 부장이 살아난다. 부장이 죽으면 부장 라인인 너희들도 다 죽는다. 인턴을 완전히 사이코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차피 알바생이니까 정규직들이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눈 딱 감고 그러려고 했어요. 어차피 전에도 그렇게 참아서 이 회사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과거 잠시 이것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당했던 일까지 저도 2년 전에 인턴 사원이었어요. 이건 그때 원고가 제게 보낸 문자들입니다. 낱낱이 공개해버리는 증인. 부장님은 정규직들한텐 그래도 조심하더라고요. 노조가 무서운 거죠. 지금이라도 고소장 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고소장 저도 낼 거예요, 변호사님. 첩첩산중 원고의 아내까지 변호사를 고소하겠다며 나서기 시작했죠. 남편을 구해낼 사람은 정계 법조계 고위층을 꽉 잡고 있는 나밖에 없다. 남편 잘리면 딸이 대학이나 제대로 마치겠냐 그러시더니 회의하자며 자꾸 일식집으로 불러내셨잖아요. 알고 보니 그녀 또한 변호사에게 추행을 당했었고 아내가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네가 인간이야! 적반하장 화를 내버리는 대환장 파티가 열려버립니다.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직장인에게 해고는 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가 받는 고통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저울로도 잴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고통은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의 의무로 인해서 상쇄됩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게 또 하나의 사건을 해결한 44부 식구들. 저 아저씨 방송에서 저러고 있는데 전립선암이래. 그 애는 셋씩 낳아나 과암이래니. 그게 무슨 무책임한 전립선이니? 암이 걸렸는데 무책임하다뇨. 그런 무개념한 말씀을 하세요. 가장은 함부로 아플 권리도 없는 거야. 당신 늙어서든 아파서든 우리 놔두고 혼자 먼저 죽어버리면 내가 진짜 죽여버린다. 이 아파트 대출금 다 갚기 전까지는 죽어도 안 죽을 거예요. 사건이 끝난 후 오름은 바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자신의 숨겨진 비밀을 고백했죠. 독서 교실 때 했던 피아노 레슨 선생 얘기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어린 제자 몸을. 그런데 첫 출근 날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혼자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판사님 같은?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를 악물게 돼요. 외면하지 않을 그런 사람. 그로부터 얼마 후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가 열려 모든 부서 판사들이 모임을 갖게 됩니다. 임 판사님,
죄송해요. 이런 자리 싫어하시는데 저 때문에. 오름과도 꽤나 친한 홍 판사는 성공충 부장과 함께 일하고 있는 좌배석인데요. 동방예지국도 좋지만 우리 회사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대체 왜들 그러는 걸까요? 성공충 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니값 제대로 하며 성공에 눈이 멀어 일 욕심이 과하게 많은 탓에 언니 많이 힘들죠? 그의 좌배석인 홍 판사 또한 과도한 업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고 신혼여행 다녀오는 동안 판결 선고 못했다고 두고두고 뭐라고 한다면서요? 워낙 유명하시지 않니? 일 욕심으로. 글쎄요. 그게 일 욕심인지 출세 욕심인지. 꽤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른은 이번에 발표된 학술지를 보게 되는데 세미나 때 바른이 발표한 내용을 충격과 공포구만. 성 부장이 학술지에 그대로 베껴버린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미친. 까마득한 후배의 아이디어까지 뺏어간 그의 양의 취짓에 그때 임 판사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잖아요. 까마득한 후배 의견을 훔쳐요? 정의의 용사 오름은 또다시 뚜껑이 열리고 마는데요. 성공충 부장님하고 한세상 부장님하고 연수원 동기란 말이야. 근데 알고 보면 가고 있는 길은 완전히 다른 거야. 뭐 이름 따라서 택하신 길인 거지. 저기 멀리 있는 그 성공의 길. 배석은 쥐잡듯이 잡으면서 본인은 성공의 길로. 출세에 눈이 멀어도 한참 멀어버린 성 부장과 아유 성질 급한다 그냥 술 기다리다 숨 넘어가겠네. 아유 그냥 끝으로 한 번에 딱 끝해야지. 뭘 세 번씩이나 계속 끝으로. 아유. 출세 욕심이라곤 일도 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한 부장. 출세를 포기한 판사. 그놈의 출세. 바깥 사람들은 판사면 다 판사지. 집업 부장이랑 고등 부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몰라. 임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고등부장은 임마 차관급이잖아. 기사 딸린 차가 나오잖아. 너 여기 대한민국이다. 낡은 국산차를 직접 운전해서 나오는 사람하고 기사 딸린 관용차 타고 나오는 사람하고 이걸 사람들이 똑같이 볼 것 같아? 이거 이대로 지나가지 말죠. 우선 수석 부장님한테 얘기해보면 어때요? 합리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지. 후배 아이디어나 뺏는 그런 분이 정말 더 올라가면 되겠어요? 임 판사님이 문제 제기 안 하시면 제가 문제 제기할게요. 제가 또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오름은 무엇보다 그의 밑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을 홍 판사가 걱정이었죠. 요즘 되게 힘들어 보이던데. 수석 부장님한테 가면 그 얘기도 꼭 좀 전해주세요. 그 사이 아니나 다를까 홍 판사는 밀려드는 업무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부장에게 말씀드려야 하나. 심지어 그녀는 현재 임신한 상태. 내가 원래 여판사는 배석으로 받지 않는데 이거 뭐 여판사가 하도 많으니 도리가 없네. 여성을 배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휘관인 이상 따라오려면 여자들 체력으로는 힘들거든. 몸 상태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지만 저는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전념하세요. 여판사들 말이야. 일 좀 할만 하면 결혼한다, 휴가 가고 조금 지나면 임신했다, 출산 휴가 간다. 성 부장에겐 말조차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선입니다. 이 금액으로 조정하시죠. 당사자는 조정 의사가 없습니다. 판결을 해주시죠.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이라니까요. 전 그러시면 법대로 판결해 볼까요? 조정률을 높이라는 권고에 따라 그는 모든 사건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정이 나서는 이거 거의 공갈 협박이네. 조정률 1등 하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독한 성공충이었죠.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마치고 겨우 집에 돌아온 홍 판사. 아, 네 부장님. 그런데 성 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벌써 퇴근했어? 아니 다른 방은 다 불 켜져 있는데 왜 우리 부 배석 판사실만 불이 꺼졌지? 부장님 지금 밤 12시예요. 이젠 하다하다 그녀의 퇴근 시간까지 감시하며 닥달하는 그. 우리 집에서 법원 건물 보이는 거 알죠? 좀 열심히 좀 합시다. 열심히. 이후 바른은 오름의 요구대로 성 부장의 만행을 수석 부장에게 고발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데요. 임 판사는 열등감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뒤처진 사람의 자격지심 같은 건 이해 못하겠지.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 부장의 모자란 점들 나도 잘 압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무리할 정도로 애쓰죠. 임 판사 같은 깔끔한 엘리트 눈에는 가당치도 않겠지. 그는 오히려 성 부장의 편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라며 회유하기 시작했죠. 임 판사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참 선배인 성 부장에게 치명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면 임 판사도 상처를 받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 판사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더군요. 별명까지 붙고 동문 앞에서 1인 시위하던 할머니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고요. 대형 로펌에서 변호를 맡았고요. 박 판사가 중간에서 알선한 거라는 말이 들리던데. 알선이라뇨? 그럴 리 없습니다. 오름이 1인 시위 할머니에게 사적인 도움을 줬다는 사실은 그녀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만들었고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의도에 어땠든 판사는 오해 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름이 다칠 수도 있을 것이란 염려에 발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일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의견 베낀 거 그다지 유쾌하진 않지만 그렇게라도 구차하게 출세하겠다는데. 역시 잘나신 분은 다르네요. 그 사실은 알지도 못한 채 쉽게 포기해버린 발은의 행동에 또 화가 난 오름. 배석을 비인간적일 만큼 쥐어짜고 있다고요. 남의 재판부 속사정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법원에 일 안 많은 재판부가 있나요? 홍은지 판사님 지금 몸 상태가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뭐 시정이 안 되면 연판장이라도 돌려야죠. 그건 집단 행동입니다. 집단 행동이면 안 되나요? 약자들은 혼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홍원지 판사님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임 판사님은 살면서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긴 있으신가요?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박 판사의 행동,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 번 부딪히고 마는데요. 모시러 왔어. 뭐야, 오비 모임 안 간다니까. 퇴근하려던 길, 그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죠. 무릎이랑 같이 일하시는 판사님이시죠? 어릴 적부터 오름과 알고 지내던 오빠이자 민용준이라고 합니다. NJ그룹의 후계자 민용준. NJ그룹이면 그 NJ그룹 아버님이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대학 때 동아리 선배예요. 발에는 오름을 보내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무슨 야근이야. 공무원들도 이렇게 야근하고 한다는 거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시오. 내가 지금 그 산학금 채우느라고 몇 시간째 쉬지도 못하고 운전만 하고 있는 거 알아? 내 아들놈은 지금 노량진에서 구급 시험 3년째 준비를 하고 있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요. 한편 홍 판사는 오늘도 성 부장에게 또 잡돌이를 당하고 마는데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이번 주 선고할 건이 너무 많아서요. 어디서 변명? 버티고 또 버텨내보려 노력했지만 언니 정신 차려봐. 언니. 끝내 감당하지 못했던 그녀는 쓰러져 버리고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아이를 유산까지 해버린 그녀. 그녀도 그녀를 지켜보는 오름도 그들은 그저 한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오름은 성 부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배석 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공충 부장을 징계하라? 부장을 내쫓겠다고 서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한 부장 또한 그녀의 막무가내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았고 저지하고 나서는데 내가 저 수석 부장 만나서 얘기해 볼 테니까 돌출 행동하지 말고 여기 차분하게 기다려. 부장님도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시네요. 오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걸 들고 이 방을 나가면 나를 부장으로 인정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어. 자신의 소신대로 뛰쳐나가 버리죠. 그녀가 수많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고맙습니다. 소식을 들은 성부장 또한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수석부장을 찾아갑니다. 저한테 미리 얘기를 했으면 배려를 했을 텐데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아 그러게 뭘 그리 달렸어. 살살 좀 하지. 온갖 핑계와 변명을 둘러대며 부장 판사들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던 그는 전국 판사들 중에서 그 정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난리를. 한 부장에게까지 찾아와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요즘 젊은 판사들 그 중에서도 여 판사들 우리 때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의 얘기를 가만히 듣던 한 부장은 가봤어? 예? 가장 중요한 정곡을 어딜 말이야? 당신 배석한테 가봤냐고? 찔러버리는데요. 애 잃고 피눈물 흘릴 네 배석. 그 사이 발은 오름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친분이 있던 부장 판사를 찾아가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제 좌배석인 박철원 판사가 이 일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네. 용기 있는 친구야. 박 판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장님 같은 분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그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 동료 부장을 징계하라고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판에 내가 어떻게 해. 정작 나서달라는 발은의 부탁은 난감한 처지라는 이유로 거절을 해버리고 말죠. 알겠습니다. 수석 부장님, 방금 임바른 판사가 다녀갔는데요. 왜인지 모를 회의감을 느꼈던 것일까. 발은은 문득 과거 학창시절을 떠올립니다. 3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가 그렇다면 그게 맞겠지. 자, 됐지? 정답이 잘못됐는데 저만 고쳐주시는 건 알았다. 복수 정답 처리할게.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오답인데 복수 정답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너 100점 맞았으면 되지. 굳이 친구들 점수까지 깎아야 속이 시원하니? 공부만 잘하면 뭐하니? 사회성이 있어야지. 남들 생각도 좀 해. 함께 사는 세상 아니니?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조금 억울해도 그 또한 다 지나갑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무언가 결심했는지 오름을 찾아갔고 판사는 법대로 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법대로? 법원 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이 법원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법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 판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녀를 도와 판사 회의요? 같이 앞장서 문제 제기를 위한 판사회의를 열어보기로 하는데요. 전체 메일 내가 돌리겠습니다. 너는 지금 이 고요한 법원에다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놓고 일이 손에 잡히냐? 그들의 파격적인 행보는 이미 법원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대체 몇 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야? 벌써 70명이 넘었어요. 벌써? 이제 겨우 시작이야. 종이에 사인하는 거랑 법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장이 직접 나타나는 건 완전 다른 일이라고. 한 부장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죠. 노주위원장님 오셨습니까? 뭐 부장들이 다 떨고 있던데 배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총파업이라들 기세라고. 성공증 그 인간 문제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여기서 더 일이 커지면 자네들이 피해가 더 커. 이 조직은 평생 같은 사람들과 얼굴을 봐야 하는 곳이야. 그의 만류에도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바렌.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사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성부장은 곧장 홍 판사의 병문안을 찾아갑니다. 종일 울다 겨우 잠드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판사 납니다. 좀 어떻습니까? 부장님이 여기를 어떻게? 홍 판사, 난 정말 몰랐습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안 하면 부장이 어떻게 아나? 괜히 남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러 오셨어요? 밤늦은 시간 찾아온 것도 모자라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사과를 받아달라는 그의 요구는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을 알아주시겠습니까? 사과를 받아주세요. 홍 판사의 마음을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었는데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부장님이 직접 사과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문전박대 당했대. 하지만 다음날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여자들이 더 독하다니까. 그 유명하신 미스 한무라면만 봐도 그래. 걔는 거의 뭐 민주투사 코스프레 하고 다니더라. 그녀는 한순간에 부장판사의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은 악독한 후배로 입에 오르내렸죠. 아니 알았고 몰랐고가 문제가 아니라 승진 욕심 때문에 배석을 막 혹사시키고 함부로 대한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열의가 활활 불타오른 오름은 동료들을 판사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설득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필요한 얘기긴 한데. 하지만 윗분들 앞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적잖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 일. 그 안건에 임신, 출산, 여성 법관에 대한 배려가 있던데 뭘 더 배려해야 됩니까? 아직도 눈치 보고 불편할 때가 팔은 안 굽기 마련이네요. 육아휴직 가면 되지. 가는 길에 축하 노래라도 불러드려야 됩니까? 올해만 벌써 두 분이 육아휴직 가셨습니다. 저도 딸내미 보고 싶은데 자는 얼굴밖에 못 보내요 매일. 남성 법관도 육아휴직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갈 수야 있죠. 돈만 있으면. 전 외벌이라 휴직하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저까지 가버리면 제 양반들은 다 죽으라고요. 누구나 겪고 사는 힘든 이 현실에 모든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순 없었는데요.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나 입장은 비슷비슷한데 젊은 판사들 뜻을 모으는 건 다양한 이유로 참 쉽지가 않네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건가 봐요.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다음날 1인 시위 할머니의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진짜요?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재판을 직접 참관해 보기로 하죠. 벌써 세 군데 대형 병원이 감정 못하겠다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피고 세진대학병원 측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없고 굳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병원 측 의료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에 병원 측 잘못을 주장하시려면 증거부터 법정에 제시하세요. 항소심 또한 할머니에겐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대체 어느 병원이 피고길래? 세진대학병원이요. 그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죠. 대형 병원들은 바빠서 감정 못하겠다고 다시 돌려보낸대요. 여기저기 다 연결돼 있나 봐요. 그것도 모자라 판사들 노조 만들려 하나? 그들이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흘러나오고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미스 한무랍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피모 여판사로 알려졌다. 숨막히는 지태? 이분들은 매번 숨막히시면서 용케 질식사는 안 하시나 봐요. 오름이 1인 시위 할머니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소식까지 퍼지게 되는데요. 사건을 검토해주고 변호사까지 알선했... 실은 수석 부장님도 이 건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임 판사님이 계속 말리셨던 거예요? 아니 박 판사가 그 할머니 사건에 대체 뭘 개입했다는 거야?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 저의 선의가 문제가 된다면 책임져야죠. 하지만 성 부장님의 악의도 책임지게 할 겁니다. 괜히 껴들었다가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린 보왕은 미안한데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번 일에서 빠지기로 하죠. 그래서 힘드시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평화주의자 정보왕 선생이. 너 그렇게 비꼬아서 얘기하지 마라. 나는 누구하고도 싸우고 싶지가 않아. 오름은 곧장 수석부장을 다시 찾아가 조곤조곤 따져먹기 시작하는데
법의 날 행사에서 법원장님하고 수석부장님이 1층 로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하셨었죠. 제가 한 일이 그 행사와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박 판사 참 흥미로운 분이군요. 부장 판사를 징계하라고 연판장을 돌리고 다니네. 그건 명백히 집단 행동을 선동한 거 아닙니까? 아직 초임인데 징계까지는 가혹하다고 내가 겨우 막고 있어요. 하지만 경거망동이 더 계속되면 내가 막아주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은 채 그녀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우리 조금만 물러섭시다. 그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복수를 원하세요? 아니요, 정의를 원해요. 그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박 판사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복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봤어요? 그런데 이후 용준에게서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누나가 병원 이사장을 맡았어. 나도 상임이사로 이름은 걸려있고. NJ그룹의 후계자였던 그는 자신이 인수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던 1인 시위 할머니 사건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었죠. 없더라 아무것도. 모두 매뉴얼대로 됐어. 잘못도 없이 책임을 질 수는 없잖니. 인수한 병원 소송 하나하나까지 다 챙기나 봐. 네 일이니까 온 거야. 변호사들은 너한테까지 책임을 묻자더라. 내가 그런 소리 말고 불행한 일이니 최소한의 위로금이라도 드리고 마무리하자고 해놨다. 재판이 시작된 이상 잘잘못이 가려지겠지. 그게 재판이니까. 하지만 다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사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에 피고 병원은 무슨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응급실 도착부터 수술 종료까지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도의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불리한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판사님. 이대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변호 맡아준 선배가 그러는데 병원에서 합의금을 줄 생각이 있나 봐요. 법적으로는 줄 이유가 없는데 대승적으로 배려해 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선배는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는데 저는 반대했어요. 이대로 끝내면 할머니의 한만 더 깊어질 것 같아서. 이후 그들은 함께 홍 판사의 병문안을 찾아가는데요. 직원분들이 다들 언니 걱정 엄청 하고 있대. 이제 아주 온 법원이 다 내 얘기를 하고들 있겠구나. 그녀는 무엇보다 함께 일하고 또 앞으로 같이 일해야 할 동료들의 입에서 무서워. 묵기에서 사람들 얼굴 볼 일이. 자신의 얘기가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했죠.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박 판사. 제가 힘들게 만들었는데도요. 그 홍 판사님만을 위해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제 욕심이고 영웅심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뭐건 아무도 남의 일이라고 나서지 않을 때 자기 일처럼 뛰어다녔잖아요. 일어나서 이왕 시작한 일 한번 끝까지 해봐요. 바른의 진심 어린 걱정과 응원에 그녀 또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다음날 오름은 1인 시위 할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설득을 하고 맙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합의금 받지 말란 얘기? 아니요. 받으시라고 설득했어요. 네? 할머니 이제 거처할 곳도 없어서 노숙할 판이거든요. 병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2천인데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5천이 들어갔대요. 할머니한테 전달해달라고. 그건 또 무슨 일이에요? NJ그룹이 그 병원 인수했대요. 그럼 저번에도 그 일로 화가 나야 되는데 5천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고맙더라고요. 정의를 지키겠다며 무작정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 싸우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것. 나는 아무리 뛰어다녀봤자 할머니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됐는데 용준 오빠의 돈은 할머니한테 따뜻한 방과 밥을 줄 수 있잖아요. 고마움과 부끄러움, 수많은 감정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는데요. 부장님. 박 판사님께서 왜 날 부장님이라고 부르시는지 모르겠네. 부장으로 인정 안 하신다면서요. 그 마음을 고이 간직한 채 한 부장을 찾아가 자신의 무례함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오름. 박 판사, 내가 자네한테 뭐 하나만 물어볼게. 성 부장 징계하자고 연판장 돌리고 판사에 소집한다고 난리치기 전에 얘기 한번 해봤어? 예? 성 부장이랑 얘기해봤냐고. 자네 직업이 뭐야? 판사 아니야? 양측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하는 판사. 죄송합니다, 부장님. 죄송하고 말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자네들이 저지른 일 순서가 틀렸어. 부장도 인간이야. 무슨 괴물이나 외계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만 들고 혼자 열만 내고 판사 자격 없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은. 다음날 드디어 시작된 판사회의. 결국 걔도 못해보고 끝나는군요. 꽤나 많은 동료들이 모이긴 했지만 회의를 시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정된 개회 시각에서 5분이 지났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끝나려나 싶었던 순간 아이고 성질도 급하시오 그래. 한 부장이 멋쩍은 듯 나타났고
부장님, 나를 여기서 부장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날 부른대? 뒤이어 다른 부장 판사들도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야, 이 법원 부장 중에 그냥 하자란 하자는 다 모였네. 하자 중에 상하자가 오라는데 저희가 별 수 있나요? 보안과 다른 배석 판사들 또한 뒤늦게 참석하며 자리를 빛내주었지만 이제 충분히 기다린 것 같습니다. 과반을 채우기엔 조금 부족한 인원이었죠. 제게 잠시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와서 무슨 발언을 하신다는 건지. 공식적인 회의는 진행할 수 없었지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녀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권을 얻게 되고 저는 저희 부장님을 좋아합니다. 평생 기록 들여다보시느라 구분 거북목도 좋고 운동 부족 올챙이 배도 좋아합니다.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20년 넘게 재판을 하시면서도 사건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부장님이 좋습니다. 모든 배석 판사님들이 저처럼 부장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울먹이며 힘겹게 내뱉는 그녀의 이야기는 동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 좀 살살 좀 하세요, 형님. 막말로 형님이 행정처 출신이 성골 진골도 아니잖아. 내가 이래봬도 평생 사건 처리 1등 한 번 안 놓친 놈이야. 반란 새끼들 다 제꼈어.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또 다음 재판을 맡게 된 44부. 잊혀질 권리는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재판장님,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으로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느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대학 시절 원자력 발전 반대 시위에 나섰을 때 찍힌 과거 사진을 지워달라며 소송을 걸어왔죠. 원고 강요한 의원은 원자력만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체 에너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고가 젊은 시절에는 급진적인 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현재는 원자력 발전을 강력하게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뀐 상황.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인데 학생 시절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원고를 공격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조정실에서 속사정을 좀 들어봐봐. 그깟 사진 한 장에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들. 그 시대 때 젊어서 막말로 대면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바르는 한 부장의 미션을 부여받고 그들의 속내를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논란이 커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닐까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초선 의원의 욕심? 잊혀지는 게 아니라 알려지고 싶어서 낸 소송이란 말씀이죠? 그게 정치인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뢰인이 바라는 건 그 사진 한 장을 삭제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판사님. 사람마다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있고 또 잊고 싶은 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은 과거와 잊고 싶은 과거라.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기는 해요. 기억하고 싶은 과거와 잊고 싶은 과거. 결국 바르는 원고를 직접 불러냅니다. 원고의 잊혀질 권리보다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우선시해야 할 사건입니다. 저에 대해서 아는데 그 사진이 꼭 필요한가요? 저는 이미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체포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신념에 대해서는 이미 책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고요. 그는 여유롭지만 아주 날카롭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어나갔는데요. 제 지난 젊은 날의 모습을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거? 지금에 와서 왜 딴소리를 하냐고 묻는 거겠죠? 소송을 제기한 건 원고 측 아닙니까? 피고 측이 왜 그 사진이 꼭 필요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그 사진 때문에 원고에 무슨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지를 먼저 주장을 하셔야죠. 그건 제 사진이고 저는 그 사진이 공개되는 걸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잊혀질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양측의 첨예한 주장 속에서 잊고 싶다는데 그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라. 오름은 원고 측의 주장에 조금 더 공감이 간 듯 보였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날 밤 퇴근을 하던 길, 오르마. 용준이 또다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두 분이서 자주 오셨던 식당인가 봅니다. 둘이 온 적도 있습니다만 이 집은 오름의 아버님이 원조 당국이시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지. 얼떨결에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세 사람. 그런데 두 분 어떤 동아리였나요? 손말 사람이었어요. 의외네요. 의외신가요? 재벌 3세답게 호화 비밀 사교 클럽 같은 걸 했었어야 하니.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걷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을 만큼 이뻐하는 아이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뭐 하나 부족함 없는 화려해 보이기만 하는 그들에게도 선배는 장애인 복지 운동 쪽에 큰 손이기도 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 하나씩은 있었는데요. 잠시 실례 좀 할게요. 오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힘들어하죠, 오름이? 바르는 용준으로부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나 보군요, 오름이네 집안 얘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본인 얘기 안 했으면 뭐라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죠. 죄송해요. 저 먼저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름이 전화를 받고 황급히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엄마의 병원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컸지만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린 아빠. 이후 집안은 온통 빨간 딱지가 붙으며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엄마는 충격으로 인해 쓰러져 기억을 잃고 말았는데요. 엄마. 다음날 다시 원고와 대면한 발은 원고는 왜 이길 생각도 없으시면서 소송을 내신 거죠? 전 뭘 하든 언제나 이길 생각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길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주장을 안 하십니까? 막연한 사생활 침해로는 피고 측 논리를 반박하기 어렵다는 거 원고도 잘 아실 텐데요. 예리하게 그의 심리를 꿰뚫어 보다가 아까부터 뭔가 계속 메모지에 쓰시던 거 글자가 아닌 것 같더군요.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문득 원고가 그리고 있던 한 그림을 보게 되고 실례지만 사모님인가요? 아니요.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던 여학생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학교 내에서 소문났던 커플이기도 했죠. 이내 감춰져 있던 그의 진짜 사연을 듣게 되죠. 그날 시위에서 누군가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기가 힘드셔서 이 소송을 낸 건 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진 끝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관심도 없던 동아리에 들어오고 시위를 따라다닌 게 전부 저 때문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자신의 과거 사진을 지우고 싶어서가 아닌 아내는 제가 누구 얼굴을 잊지 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괴로워할 아내를 위해서였던 것. 그의 아내는 현재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소송은 오늘부로 취하하겠습니다. 잊어야 할 과거라 누구나 나름의 속사정이 있기 마련이죠. 남들은 굳이 알 필요 없는. 원고의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던 발은 전 알고 싶은데요. 그는 오름에게 박 판사님의 속사정. 돌직구로 직진하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되게 힘든 일이 있다면서요. 알고 싶습니다. 상남자스러운 고백을 던져버리는데요. 그게 왜 알고 싶으시죠? 좋아하니까. 과연 그들에게 네? 좋아하니까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린 시절 처음 봤을 때도 좋아했고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지금도 좋아합니다. 더 펼쳐지게 될까요? 박 판사에 대해 그땐 아무것도 몰랐고 지금도 잘은 몰라요. 한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건지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자꾸만 알고 싶은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늘은 2018년 방영된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1, 6화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당시 현직 부장판사였던 문유석 판사가 직접 집필한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재판에 나아가는지 그 현실적이고 리얼한 법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법적 분쟁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극명하게 선과 악을 구분지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위주로 전개되는 것에 반해 이 드라마는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을 짓기보단 상황에 따라 누구든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요. 강자라고 모두가 악이 아니며 약자라고 모두가 선이 아니라는 것을 불과 물처럼 다른 두 주인공 발음과 오름의 시각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중간에서 조금 더 세상을 더 많이 관찰해본 한 부장의 연륜까지 더해져 현명하게 재판을 이어나가는 과정이 감탄스럽기만 했죠. 오늘은 제가 세 주인공이 사건을 풀어헤쳐가는 재판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외에 인물들 간의 감정적 서사와 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가득한 드라마인 만큼 미스 함무라비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꼭 한번 본편을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자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띵자를. 잘못한 쪽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초등학생도 아는 정의를 제대로 선언하는 게 우리 임무 아닌가요? 사건을 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이왕 시작한 일 한번 끝까지 해봐요. 평소처럼. 죄송한데요. 다리가 너무 들어가지고 못 일어나겠어요. 예? 아이고야, 야.